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숙제했던 것 중에서요, 헷갈리고 했던 것들 몇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복습하면서요. 자, 우리가 어, 40페이지 일단 40페이지 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0페이지에 네, 3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자, 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폐라는 것은 양쪽에 있죠? 폐는 특징이 뭐냐면 근육이 있다 없다?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폐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가 스스로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공기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들어오느냐?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고요. 그 폐를 덮어주고 있는 갈비뼈가 있단 말이죠.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갈비뼈. 그다음에 갈비뼈를 밑에 폐를 덮고 있는 막이 하나 있죠. 바로 가로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갈비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처음보다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는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는 위에 있는 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갈비뼈 아래에 있는 요 가로막은 또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요 안에 가슴통, 이걸 우리가 흉강이라고 하죠. 흉강. 여기를 가슴의 공간이다. 그래서 흉강이라고 하는데, 이 흉강의 부피는 커지죠. 그래서 자, 어떤 순서냐?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흉강, 폐를 포함하고 있는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가슴통의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흉강의 압력은 오히려 작아진다. 자, 압력이 작아지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안에 폐의 부피도 똑같은 거예요. 요 흉곽의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 폐도 마찬가지로 폐도 부피가 커지고 폐의 압력도 따라서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진다. 그러면서 밖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6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 9번하고 12번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 12번으로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호흡 운동의 원리인데 바로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막이 바로 우리 폐를 덮고 있는 가로막과 같은 원리다. 가로막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내가 아래로 잡아당기면 요 폐의 부피가 요 흉강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흉강 전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은 반비례해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흉곽 전체하고 요 폐 하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의 부피도 같이 팽창하면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공기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들숨이라고 할 때, 들숨할 때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들숨일 때는 흉곽이 있을 때 흉곽의 위를 덮고 있는 갈비뼈 위로 내려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안에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원리다. 날숨은 반대죠. 날숨은 흉곽이 줄어들게 되고 갈비뼈도 내려오게 되면서 요 안에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반대로 압력은 증가하니까
우리가 풍선을 누르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원리예요. 풍선 안쪽에 압력이 커지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거는 내쉬는 숨, 날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같이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다 그러면 이게 내보내는 날숨이죠. 날숨일 때는 가슴통의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니까 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에서 몸 밖으로 이동하는 날숨 영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9 번도 같은 말이에요. 9 번도 같은 말인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흉곽만 딱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 흉곽이 있어. 이게 흉곽. 이게 흉곽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여기 얼굴이 여기 있고 여기 팔이 있고 여기 다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흉곽인데 이 흉곽에 폐가 들어 있는데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안에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틀렸던 거 보니까 여긴 잘하셨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는 기체 교환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요. 21 번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우리 폐에서 일어나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폐로 피가 가죠. 가면은 이 폐에 폐포를 덮고 있는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잖아요. 그럼 모세혈관에 제일 먼저 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온몸을 돌고 들어왔던 가지고 왔던 누구? 노폐물 있잖아.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주면서 정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폐가 "그래. 좋은 거 가지고 가." 이러면서 산소를 준다는 거죠. 산소를 받아 가지고 다시 깨끗한 피가 심장으로 와서 온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고 폐포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다시 받아서 모세혈관에 줘서 이 모세혈관이 온몸으로 간다. 그 온몸으로 가면 온몸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세포들은 "아 왔어요. 이제 왔어요. 좀 빨리 좀 오지. 빨리 주세요. 우리 양분 에너지 만들어야 돼요. 빨리 주세요." 뭘 줘요? 무슨 기체를 줘요? 산소 기체 주세요. 그다음에 다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가져가세요." 하면서 다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겠죠. 따라서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 A의 이름을 쓰시오. 음, A의 이름은 뭐다? 산소다. A는 산소다라고 쓰고 가에서 기체 A의 이동을 농도와 관련해서 설명해라. 자, 우리가 폐포와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이동하는 원리고 이런 원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과학적인 원리, 확산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농도와 관련지어 설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체 A의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죠? 폐포에서 어디로? 폐포를 덮고 있는 모세 혈관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왜 이동하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압력이 어디가 높다는 겁니까? 바로 요 폐포가 압력이 높은 고농도고 모세혈관이 산소의 농도가 적은 저농도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죠. 어떤 기체? O2 산소 기체의 농도가 폐포는 더 높고 모세혈관은 더 낮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면 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기체 B의 이름을 써라. B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잖아요. 우리말로 일단 쓰면 이산화탄소다. 그럼 나에서 B의 이동의 농도와 관련해서 설명해라. 그럼 나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서는 B가. 마찬가지로 조직 세포에서 다시 가져가세요. 노폐물이에요 하면서 모세혈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직 세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죠. 누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그럼 조직 세포가 무슨 농도예요? 고농도죠. 누구의 고농도입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곳은 조직 세포인 것이고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더라. 이렇게 써 주면 되시겠죠. 그쵸? 할 수 있겠죠? 허수령도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배설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배설계에서 몇 쪽이냐면 49쪽을 볼게요. 네, 49쪽을 보시면 네. 우리가 먼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혈관입니까? 어쨌든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데 콩팥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콩팥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의 이름은 뭐겠어요? 심장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동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콩팥으로 들어오니까 이 동맥의 이름은 콩팥 동맥이란 말이에요. 이 콩팥 동맥에는 뭐 어떤 게 들어 있어요? 단백질도 들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혈액 속에는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도 들어 있죠. 이런 애들은 입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입자가 크다 그랬죠. 입자가 커요.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같이 들어온 양분, 포도당도 있겠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도 있겠고 각종 무기 염료도 있겠고 물도 있겠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오줌으로 내보낼 요소도 함께 들어 있겠죠. 자, 요런 애들은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콩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콩팥에 뭐가 있어요? 바로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네프론은 뭐라고요? 이 주머니가 하나 있죠.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죠. 이 주머니 이름이 바로 뭡니까? 보먼 주머니고요. 이 보먼 주머니 안으로 콩팥 동맥이 들어왔던 것이 아주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꼬여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여기를 어 공 모양 실 공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밑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입자가 작은 애들이 통과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그렇죠. 여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과가 일어날 때 여과돼서 나온 이 여과액 속에는 여기 여과액 속에는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섞여 있을까요? 입자가 작은 애들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요런 게 다 같이 들어왔다가 여기 여과액에 포함되는 건 포도당, 입자가 작은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도 같이 들어오고요. 물도 같이 들어오고 이런 애들은 여기에 같이 다 여과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여기 위쪽에 입자가 큰 애들은 걸러진다. 여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애들은 우리가 입자가 커서 여과가 안 된다는 거 했었고 그럼 얘네들이 여과가 돼 가지고 가는 관이 무슨 관이에요, 이게? 그렇지. 세뇨관이다라고 했죠. 가느다란 오줌관, 세뇨관. 그래서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을 묶어서 우리는 네프론이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묶어서 우리는 네프론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필요한 거는 재흡수한다. 재흡수한다 그랬고 이때 재흡수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고 대부분 재흡수되는 거는
물과 무기, 염류 등은 대부분 뭐 90%라고 합시다. 90% 정도 흡수가 되고요. 요소 같은 건 흡수가 안 되죠. 그러면서 막 가는데 탈 아직까지 이 안으로 걸러지지 않은 요소 같은 애들, 이 요소 같은 애들은 다시 이 안으로 넣어 줘야 되겠죠. 요소 같은 애들 다시 넣어 줘.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분비한다. 어디로? 다시 이 세뇨관으로 분비시킨다. 분비시키면 이제 이게 어디 오줌관을 따라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고르라는 건 입자가 큰 덩어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시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구와 단백질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한 걸 우린 여과됐다고 하는 겁니다. 통과한 거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과된 후 전부 제흡수되는 물질. 자, 뭐가 되겠어요? 전부 되는 거는 포도당 아미노산이 100% 되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이 물은 대부분 제흡수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제흡수되고 100%는 아니고. 자, 요소는 제흡수 살 필요 없죠. 얘를 버려야 되는데. 단백질은 입자가 커서 못 들어오죠,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4 번하고 5 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13번 보게 되면은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우선 보먼 주머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먼 주머니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긴 주머니잖아요. 이 주머니 안쪽에 담겨 있는 요게 뭐예요, 요게? 사구체잖아. 따라서 나는 사구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사구체까지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이 뭐겠어요? 아까 심장에서 오는 혈관이잖아.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다. 콩팥 동맥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콩팥 동맥과 사구체를 지나서 그러면 이 보문주머니를 통과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뇨관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아진 오줌 성분이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에 모여요? 방광에 모이죠? 음. 그래서 답은 몇 번? 3 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요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6번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50 페이지에 16 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숨차잖아, 우리가. 숨차고 막 심장이 막 빠르게 뛰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겠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래야 이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 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돼. 운동을 계속하면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돼.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온몸에 있는 우리 어디? 조직 세포. 조직 세포에 이제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양분과 산소를 주면, 그죠? 포도당과 산소를 주면은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거를 우리는 세포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운동했을 때 우리가 숨차는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조직세포에다가 빨리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숨이 가빠진다는 거, 빨리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조직세포로 보내주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3번.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호흡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를 보면은, 자, 20 번이 지금 바로 방금 얘기했던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얘기잖아요. 따라서 A는 뭐가 될까요? 사구체가 될 것이고, B는요, 담고 있는 보먼 주머니가 될 것이고, 여기 C가 바로 뭡니까? 오줌관, 세뇨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 D는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혈관,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 그랬을 때
요 가 과정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냐? 입자가 큰 애들 이동하지 못한다 그랬죠. 두 가지 단백질과 혈구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3 번만 보면은 가 과정에서 이동하지 않는 물질은 단백질과 혈구처럼 덩치가 큰 애들은 여과되지 않는다. 크기가 큰 물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까닭은. 그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자 21 번에 보게 되면 가나다는 뭐냐?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봤는데 혈액에 있었는데 여과액에도 있었고 근데 오줌에서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갔네? 진해졌네? 이것은 뭘까요?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통과가 됐어. 그냥 크기가 작은 애라는 얘기죠. 100% 통과가 됐네 거의. 그쵸? 근데 오줌에 굉장히 많은 양이 농축돼 있네. 바로 얘가 뭐예요?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애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왜 오줌의 농도가 증가했느냐? 오줌에서 이 가의 요소의 농도가 왜 증가했죠? 바로 물의 재흡수 때문에. 물이 흡수되니까 혈관에서 물이 흡수되니까 농도는 진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뭐겠어요? 혈액과 여과액에는 그대로 있는데 오줌에는 없대요. 없다는 거는 얘는 100%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재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백질 요소 포도당 중에서는 나는 포도당이겠다. 오줌에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혈액에는 있었는데 전혀 여과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과되지 않았다는 건 입자가 컸으니까 누구예요? 하구책에 남아있는 단백질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오줌의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까닭은 뭐다? 물이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여과액이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거 나가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거 100% 재흡수되기 때문이죠. 100% 뭐가 됐기 때문에 재흡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의 콩팥의 각 부분에 채취한 물질에서 영양소 검출 반응을 시작했다. 그랬을 때 요 플러스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는 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영양소의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렛 반응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네 가지 생각하자 그랬죠. 영양소와 암기법 뭐였어요? 황제가 살았다. 황제 이름이 누구다? 포배황. 자, 어디 살았다? 황제가 사는 집이 있었다. 이 집이 어디다? 녹아청이다. 녹아청에 살았는데 여자친구가 2명 있었다 그랬죠? 음, 뷰자랑 누구요? 수선이가 있었다 그랬죠? 뷰자의 성은 단씨라 그랬죠? 단뷰자, 단뷰자. 자색이라는 거는 보라색을 말하는 것이고, 자, 수선이의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라 그랬죠? 지, 수, 선. 지방은 수단 3, 선홍색 나타난다고 했었죠. 뭐예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청람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통해서 자색, 즉 보라색, 지방은 수단 3를 통해서 붉은 선홍색 이 얘기예요. 자, 그때 어떤 콩팥의 각 부분에 채취한 영양소를 검출했는데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아무것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오딘 반응했을 때는 녹말이잖아, 녹말. 녹아청, 녹말. 그러니까 얘는 녹말을 검출하기 위한 건데 사구체 보먼주머니 콩팥 깔때기에 다 녹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베네딕트 반응은 아까 여기 위에서 뭐예요? 포배황,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 반응 봤더니 사구체에도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고 보먼주머니에도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고 콩팥 깔때기에도 포도당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뷰렛 반응 단백질을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사구체에서만 나타났네. 보먼주머니는 통과가 안 했다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래프로 해준 거예요. 자, 녹말은 사구체 혈액에 없다.
지금 사구체에 지금 녹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사구체 이상이 있어 단백질이 여과되었다. 단백질이 지금 여과되었나요? 안 됐죠. 여과되지 않았다. 재흡수 과정에서 이상이 있어서 포도당 100% 재흡수되지 않았다. 포도당은 베네딕트인데 지금 포도당은 여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서 세뇨관에서 100% 재흡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콩팥 깔때기로 간다 그랬죠. 근데 콩팥 깔때기에서도 우리가 이게 발견이 됐어? 그 얘기는 아직 포도당이 세뇨관에 남아 있다라는 말이니까 100% 재흡수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문제인데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원 평가 문제 4번 문제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 영양소 중에서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하면서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탄단지, 지방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램당 우리가 4kcal의 열량을 만들어내는데 지방은 9kcal 열량을 만들어내요. 가장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는 건 지방입니다. 무기 염류 자체는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해요. 에너지 만들어내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이고요. 자, 6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음식 100g에 들어있는 영양소다. 100g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얼마냐? 네. 뭐냐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얼마라고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4kcal per g인 거예요. 1g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g을 먹잖아요. 1g을 태우면은 4kcal의 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물하고 나트륨은 그 3대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죠. 에너지 만들어내는 3가지는 탄단지, 녹말, 단백질, 지방이라고 했고 녹말은 4kcal의 열량을 만들어낸다고 그랬고요. 단백질도 4kcal 열량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70 곱하기 4 하면은 7, 4, 28. 그죠? 여기는 얘는 녹말은 280kcal. 단백질은 4 곱하기 10이니까 40kcal. 지방은 얘는 얼마냐면 9kcal를 만들어내거든요. 5 곱하기 9kcal니까 5, 9, 45kcal. 이 세 가지 더해주면 되겠죠. 365kca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어떤 음식물에 영양소 검출 반응을 시행을 했는데 자 이런 말 나오면 영양소 검출 반응 나오면 바로 암기법 쓰고 하라고요. 뭐라고요? 노가청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포배황이 살았다. 포배황 뷰자가 있었고 단뷰자 수선이가 있었고 지수선 저기 써놓고서는 보는 거야. 아이오딘 반응?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람색이 나오면 청람색이 나왔네? 그럼 얘는 뭐가 있다? 너 녹말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자 베네딕트 나왔네? 베네딕트는 뭘 검출하는 거예요? 포도당이잖아. 변화가 없었대? 그럼 너는 포도당이 없구나. 자 뷰렛 반응 뷰렛 단뷰자 보라색 보라색이 자색이라 그랬죠. 그럼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 나왔으면 뭐다? 너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이구나. 자 수단3 수선이 지수선 반응했네? 그럼 너는 너 지방 가지고 있는 애구나.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험관에다가
얘네를 넣고 다 반응을 시킨 거예요. 이 반응을 다 해 봤더니 아이오딘 반응과 뷰렛 반응과 수단쓰리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너는 녹말 단백질 지방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영양 음식물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9번 할까? 좀 복잡해서 너무. 음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 보세요. 거의 다 했어요. 예. 다 했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6 단원 드디어 물질의 특성 단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채팅으로 "선생님 꼭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 주세요 지금. "저 이 문제 꼭 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남겨 주시고, 없으면 1분 뒤에 바로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DM으로 보내주면 돼요. "이 문제 꼭 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누가 보냈는지 제가 비밀로 하고 할게요. 됐으면 괜찮습니다. 보내 보세요. 문제 꼭 "이 문제 꼭 풀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보내 주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6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6 단원은 물질의 특성 단원인데요. 물질 특성.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단원이에요. 6 단원은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들의 특성을 공부한다. 그래서 '아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할 텐데, 그중에서 첫 번째 할 건 우리는 물질을 분류를 할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이 있고요.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이런 거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흙탕물 같은 거.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특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갖고 있는,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의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특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물질이라면은 특성이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다른 물질이라면은 특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특성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특성 중에서 우리는 4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의 끓는 점, 끓는 온도를 말하는 것이죠. 녹는 점, 어는 점, 요런 몇 도에서 녹고 몇 도에서 어는가, 같은 물질이면 다 동일한 온도가 있거든요. 그걸 공부할 것이고, 자 두 번째, 세 가지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두 번째는 밀도라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밀도. 밀도라는 건요, 어 뜨고 가라앉는 정도예요. 우리가 밀도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물 위에 뜨고 어떤 물질은 물 아래 가라앉잖아요. 밀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이제 용해도라는 거, 요 세 가지 특성을 공부할 거예요. 용해도라고 하는 건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면 이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한정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용해되는 정도다 그래서 용해도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다음에 밀도, 그다음에 용해도 요걸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특성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공부했던 혼합물 있죠? 이런 그러면은 "야 A하고 B하고 C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너 얘를 나중에 다 나눠 봐. A하고 B하고 C로 분리를 해 봐. A, B, C를 분리해 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혼합물을 분리해 봐.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혼합물을 어떤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도 있고 용해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요걸 다루고 있는 단원이 바로 이 6단원이에요. 큰 틀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순물질과 혼합물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 끓는 점과 밀도 파트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 물질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물질. 자 혼합물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순물질이죠. 요거 안 헷갈리거든. 구리로만 되어 있어. 탄소로만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금으로만 되어 있어. 수은으로 되어 있어. 산소로 되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들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원소 기호잖아요. 구리, Cu, 금, 금의 원소 기호 뭐예요? Au, 수은의 원소 기호는 Hg, 산소는 O2, O2라고 해도 결국에는 O라고 하는 산소 성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된 거는 당연히 순물질이죠. 요건 안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잘 하더라고, 이거는. 아, 근데 얘도 순물질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진 애들, 이런 물 같은 애들. 물은 뭐냐면 산소에 누가 붙은 거예요?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음, 붙어서 얘는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원소가 두 개 이상이 붙었지만 같이 함께 붙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물이라는 물질이 된 거예요. 얘는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산소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합쳐지면서 아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에요. new 새로운 물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애들을 같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화합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요. 두 개의 원소들이 합쳐진 물질을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소에는 뭐 수소, 어? 금, 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소와 화합물 전부 순물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화합물도 순물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지만 하나로 행동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순수한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음 그런 애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거거든. 그래서 물. 자, 기억합시다. 물, H2O, 물, 순물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새로운 화합물이기 때문에 순물질이에요. 염화 나트륨, NaCl. 얘도 나트륨의 성질, 염수의 성질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화 나트륨의 성질이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얘도 순물질이고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예요. CO2. C와 O2로 이루어졌지만 탄소와 산소의 성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인 겁니다. 에탄올. 자, 에탄올 알코올이죠, 알코올. 얘는 화학식이
C2H5OH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뭐다? 순물질에 들어간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체크 좀 해놓고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이 잘 헷갈려하는 거예요.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 이런 애들은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순물질에 들어간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구리, 다이아몬드 이런 산소 같은 애들은 다 당연히 순물질이고요. 근데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그 혼합물이 골고루 섞여 있냐? 그럼 균일 혼합물. 야, 골고루 섞여 있지 않고 뭉쳐 있냐?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고르게 섞였다 그러면 균일, 고르지 않다 그러면 불균일이. 그래서 불균일부터 하면 요 밑에 보통 아래쪽에 많이 가라앉으면 불균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스, 흙탕물 여기까지는 쉽지 않죠? 아니 어렵지 않죠? 주스, 흙탕물 이건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얘예요 얘. 우유, 암석. 자, 우유도 밑에 이렇게 우유 성분이 가라앉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암석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돌인데 돌을 구성하는 게 뭡니까? 광물이거든 광물. 여러 광물들이에요. 여러 광물들인데 이 광물들이 자기 맘대로 그냥 뭉쳐 있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광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암석을 구성하는 걸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뭉쳐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간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균일 혼합물은 예를 들면 설탕물. 자, 설탕이 이렇게 물에 사이사이에 골고루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식초는 물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거고. 공기 조심하시고요. 공기.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산소, 질소 성분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탄산 음료, 삽금 이런 거 전부 균일 혼합물에 들어간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해는 하시되 암기를 한다. 고르게 섞여 있는 거 고르게. 네. 왜냐면 이걸 물어보거든요. 자, 옆에 문제 볼게요. 자, 순물질에 대한 설명 골라라. 자, 순물질은 그냥 하나의 물질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물질에는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 물질은 원소도 한 가지 물질이고 화합물도 한 가지 물질로 본다. 예를 들면 H2O 그것도 한 가지 물질로 본다 그랬죠. 자,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이미 성분 물질이라는 건 이미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성분 물질. 그러니까 얘는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순물질이라고 했죠. 자, 순물질 골라봅시다. 자, 금 뭐예요? 금. 그렇죠. 순물질. 자, 물 뭐라고 그랬어요? H2O. 자, 혼합물 아닙니다. 화합물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순물질. 탄산, 음료, 탄산과 음료 섞여 있네요. 뭐죠? 혼합물. 자, 공기, 질소, 산소 섞여 있죠? 혼합물. 염화나트륨 뭐라고 그랬어요? NaCl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물질. 자, 식초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랬죠? 혼합물.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다면 물질의 특성은 뭐냐? 이런 물질들의 고유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질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특성이냐? 별표 좀 쳐 놓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요런 애들이 물질의 성질이고요. 더불어서 색깔이나
냄새, 맛도 물질의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질 고유의 색깔과 냄새, 맛이 있어요. 선생님 저 맛이 똑같던데요." 우리가 느낄 땐 똑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약간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면은 성질은 다 다른 거고요. 다르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은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똑같은 물을 100 그램을 준비하고 200 그램을 준비하잖아요. 얘를 가열하잖아. 그럼 얘가 끓겠죠. 끓어요. 자, 끓을 때 100 그램짜리 얘가 끓는 것도 몇 도냐면은 100 도에서 끓어요. 200 그램짜리 얘가 끓는 것도 몇 도에서 끓냐면 100 도씨에서 끓어요. 물론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끓는 온도는 100 도예요. 끓는 점은 같단 말이죠. 따라서 양에 관계없이 이 특성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수한 물은 순수한 물은 가열하면은 100 도씨에서 온도가 100 도씨까지 인제 물을 끓이면은 100 도씨까지는 증가하다가 100 도씨가 되면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왜 일정해지냐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상태가 변화한다. 상태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순물질인 경우에. 물만 있으면 온도가 100 도씨로 일정하게 되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물은 달라요. 소금물처럼 소금물은 소금이라는 성분이 물과 섞여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얘는. 혼합물은 끓는 온도가 우선은 물의 끓는 온도보다 높아집니다. 소금물이면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끓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체가 액 요 물하고 얘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100 도가 되니까 물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거거든. 근데 소금물은 이 사이사이에 소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이 방해한다고 얘가. 방해하니까 얘가 여기 날아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높은 온도가 돼야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왜 점점 더 높아져요? 왜 점점 더 높아지냐면 날아가면 여긴 점점 물이 좀씩 날아가거든. 그럼 날아가면 물의 양은 여기 줄어들지만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금의 농도가 더 점점 진해지니까 더 방해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더 날아가기 힘드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서 점점 혼합물의 끓는 점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예요. 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혼합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고 끓이면은 더 빨리 삶아지고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은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보라고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 보세요. 더 빨리 익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는 걸 볼 건데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0 도씨에서 얼어요. 음. 물은 0 도씨에서 얼어요. 0 도씨가 되면서 언다고? 그런데 소금물은 마찬가지로 혼합물은 이번엔 반대로 어는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끓는 온도는 높아졌지만 어는 온도는 더 낮아져요.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물이 얼 때 자기들끼리 "야 나 이제 얼 테니까 가까이 와. 우리 이제 얼자." 이러고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소금이 "얼긴 멀어라. 나랑 놀아."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얼잖아.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먼저 물만 얼기 시작하는데 물만 얼으니까 요 남아 있는 곳에 소금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얼기 더 힘들어지는 거지. "나랑 놀아. 어디 가." 이러면서. 그러니깐 더 어는 점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바닷물이 겨울에 얼지 않는 거예요. 소금물이죠. 그래서 눈 쌓인 도로에다가 염화칼슘 제설제를 넣으면은 혼합물이거든요. 그러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0도씨에서는 얼지 않는다. 자동차의 워셔액, 우리가 자동차의 앞에 유리 닦는 물이 워셔액인데 물만 넣으면 0도씨면 얼 텐데 겨울에 에탄올하고 섞어 가지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는 점을 낮춰 가지고. 더 낮은 온도가 돼야 어는 거니까 얼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도 있는데요. 나프탈렌이라는 물질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의 녹는 점은 지금 보다시피 80도, 60도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섞어 주면은 녹는 온도가 이렇게 빨간 그래프처럼 더 두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얘들은 두 개의 고체를 섞어 주면요. 댐납이나 퓨즈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녹아요. 쉽게 녹아요. 그래서 쉽게 녹게 만들어 줬다 혼합물은. 자, 다시 끓는 점은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지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혼합물에서는 더 순물질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에 이용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예시에 나오니까요.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 자, 뭐가 아닌 거? 그럼 이게 뭐예요? 특성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특성이었죠. 부피는 특성이 아니죠. 자, 왜 특성이 아닐까요? 조그만 금덩어리하고 큰 금덩어리하고 부피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다 똑같은 금이잖아요. 부피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물질 되는 게 아니니까 성질이 아닌 거죠. 특성 아닙니다. 자, 4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죠.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특성이 달라지나요? 아까 끓는 점 안 달라지잖아. 양하고 관계없다. 양이 달라져도 성질은 일정하다. 순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일정하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았잖아요. 자, 5번.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하다. 가열하네요, 지금. 근데 B는 지금 온도가 똑같이 100도에서 일정한데 A는 일정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A는 뭐다?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 여기선 소금물이 되겠죠. B는 순수한 물이 되겠죠. 6번. 자,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는 것은 소금을 넣으면 물이 뭐가 높아져요?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워셔에 깎는 것은 뭘 낮추기 위한 거죠? 어는 점을 낮춘 것이고. 퓨즈나 댐납 이런 거는 녹는 점을 낮춰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첫 번째 성질 나옵니다, 이제. 자, 끓는 점인데요. 자, 우리가 과학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점 하잖아요. 그러면 녹는 점, 어는 점, 점 하면 이거는 다 뭘 말하는 거냐? 온도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끓는 온도, 녹는 온도, 어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끓는 온도라는 것은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녹는 점이라는 건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어는 점은 뭐예요?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굳는 걸 어는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중에서 끓는 점을 이야기할 텐데, 자, 메탄올과 에탄올이 있는데 두 물질은 다른 물질이거든요. 다른 물질이니까 이 두 액체를 가열하면은 끓는 온도가 달라요. 이렇게 둘이 다르죠. 이렇게. 음. 자,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항상 끓는 점은 뭐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요거랑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끓는다는 게 무엇인가?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 열을 받으면 이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야 나 인제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움직여. 진동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들이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안 있을 거야. 나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었으니까 나는 갈래." 하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게 끓는 것이고, 이때 날아갈 때의 온도가 바로 뭐다? 끓는 점이다. 자, 그러면 이들 사이에 이 잡아당기는 힘, 분자, 이 분자, 물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잡아당기는 인력하고 관계가 있죠, 끓는 점이. 인력이 세다. 그러면 쉽게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끓겠죠. 그래서 인력이 셀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물질마다 자기들끼리의 인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끓는 온도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왜?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끓는 점은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왜? 종류에 따라서 물질마다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메탄올은 65도인데 왜 그러냐?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별표 3 개. 아,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구나. 인력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같은 물질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끓는 점은 어떻다? 같다. 똑같은 에탄올이면은 가열하면은 78도에서 끓어요. 물론 양이 다르면 더 늦게 끓는 건 있죠, 양이 많아지면.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하는 차이는 있지만 끓는 점이 같다. 자, 그다음 끓는 점과 압력인데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밥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물을 막 끓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을 받아 가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나 이제 갈래." 하면서 나가려고 해. 이 인력을 끊고 나가는 거잖아. 이 분자의 인력을 끊고서 인제 얘가 탈출을 하는데, 그러면 끓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 압력이 강해. 뚜껑을 막았어. 뚜껑을 막으면서 "어딜 나와 이씨." 그러면서 압력을 높여 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 압력을 이겨내고 나가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압력이, 즉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얘들이 쉽게 못 나오기 때문에 더 끓는 점, 끓는 점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물에 끓는 점 얼마예요?" 그러면 "100 도씨요."라고 흔히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더 높아져. 물도 120 도에서 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래서 압력밥솥, 압력솥으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끓는 온도가 120 도가 돼요. 더 빨리 익어요. 대신에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는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기압이라는 공기 압력이 낮고, 낮으니까 방해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더 빨리 끓는 거죠. 빨리 끓는다는 건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조금만 열을 줘도 여기서 원래는 내가 나가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나가는데 막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금방 밖으로 탈출하니까 뭐 70 도에서 끓는 거야, 온도가. 물이 보글보글해요. 근데 70 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밥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설 익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하면 "설 익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끓는 점 이해되셨죠?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녹는 온도이면서 어는 온도이죠. 그럼 녹는다는 건 아까 뭐에서 뭘로? 고체가 뭘로? 액체로 가는 것이고, 어는 건 뭐예요?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하면은 일정한 온도가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뭐예요? 고체가 녹으니까 녹는 점이 되는 거죠. 이때 온도가 녹는 점이 되는 것이고, 녹는 점을 다 지나면 다시 전부 뭘로 바뀌겠어? 액체로 바뀌겠죠. 그랬다가 냉각시키면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다시
고체로 바뀔 수 있다고. 그때는 우리가 어는 점이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죠. 0도씨에서 얼음이 녹으면 0도씨 이하로 되면 물이 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을 알고 있고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은 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끓었으니까 기체로 바뀐 거죠. 녹는 점을 지나서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얘는 액체인 거죠. 녹는 점이 아직 안 됐어? 그럼 얘는 아직 녹지 않았으니까 고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러면 물은 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상태가 고체인 것이고 0도와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인 것이고 100도 이상이 되면은 기체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가요? 종류 따라 다르죠. 그래 특성이 물질의 특성은 맞지만 종류에 따라 다르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나요? 양과는 관계없다. 걸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 자,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하면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강해도 빨리 끓겠지만 끓는 온도는 변하지 않겠죠. 자, 압력에 따라 변하기는 해요. 하지만 물질의 특성입니다. 선생님 변하는데 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압력이 바뀌면 다른 애들도 다 변하거든 어차피. 걔만 변하는 게 아니죠. 같은 종류 애들은 다 똑같이 같이 변하죠. 그래서 같은 종류가 같으면 특성이니까요. 네.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일기압에서 액체 물질 A에서 C를 가열할 때 그래프다. 자, 그럼 얘들은 전부 뭐를 가열한 거예요? 지금 액체라고 했죠. 액체. 액체. 그럼 A는 온도가 일정한 이때 지금 끓기 시작하는 거고 B도 이때 끓기 시작하네요. 따라서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끓는 점이 같죠. 자, C는 끓는 점이 높네요. 그죠?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그렇다.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다. A가 제일 먼저 끊기 시작하죠. 왜냐면 시간이 여기 있잖아. 여기 시간. 여기 시간이 여기 도달했을 때 A는 지금 끓기 시작하는 거죠. B는 이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것이고 C도 이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죠. 양은 A가 더 많냐? 더 빨리 가열된 것으로 봐서 A가 양이 적은 거죠. 끓는 점은 C가 가장 높죠. 맞죠? 이해되시죠? 네. 자, 9번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인데요. 높은 산. 높은 산은 공기가 적죠. 공기 입자가 작으면 기압은 낮은 거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은 자, 기압과 끓는 점 어떤 관계 있다? 비례한다.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진다. 그래서 100도 이하에서 끓게 되는 거예요.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자, 이런 고체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시작점이 바로 뭐다? 고체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53도가 되면은 온도가 일정해졌네. 그럼 얘는 이게 뭐예요? 녹는 점이죠. 왜냐면 고체가 지금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그러니까 나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액체로 바뀌고 있는 거고 다는 이제 전부 뭘로 바뀐 거예요? 액체로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냉각을 시켰어요. 계속 액체입니다. 자, 라가 되면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이제 액체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고체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얼고 있는 거잖아. 어는 점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잖아요. 자, 만은 이제 전부 다 고체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녹는 점 몇 도? 53도. 어는 점 몇 도? 53도 똑같다. 자, 상태 쓰시오. 다 써라. 썼죠. 되셨죠? 자, 이게 바로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자, 11번. 자, 요거 별표 좀 쳐놔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릴 거예요, 아마.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에 우리가 녹는 점을 알고 있고 끓는 점을 알고 있다면 녹는 점보다 아래쪽에서 이 물질 상태는 고체인 것이고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을 때는 얘는 액체인 것이고 끓는 점보다 높을 때는 얘는 기체 상태인 것이다. 지금 A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8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18도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18도가 되면은 녹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83도가 되면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온 약 20도에서 상태가 그럼 뭐겠냐? A라는 물질은 20도라는 거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잖아요. 따라서 A는 기체 상태일 것이다. B는요? B는 녹는 점이 0도이면서 끓는 점이 100도네요. 그럼 B는 녹는 점이 0도이면서 끓는 점이 100도네요. 근데 지금 현재 온도가 어디 있어요? 20도는 여기 있잖아.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따라서 B는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액체 상태가 될 것이고 C는요? C는 녹는 점이 80도, 끓는 점이 218도. 그런데 상온 지금 현재 20도에서 20도는 지금 여기 있잖아. 녹는 점보다 지금 낮은 온도죠. 그럼 얘는 뭐예요? 현재 20도에서는 고체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동일한 온도에 있어도 기체인 애가 있고 액체인 애가 있고 고체인 애가 있죠. 그거는 그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때문에 그렇다. 요것 때문에. 그죠? 음. 이해되셨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좋고요. 이렇게 해서 끓는 점 맞췄어요. 끓는 점 되셨나요? 자, 이해되시죠? 생물 파트, 생물 파트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생물 파트가 재밌고, 여기 화학 파트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여기는 좀 화학 파트거든요. 근데 또 생물 파트는 외울 게 많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를 또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취향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 밀도 해보겠습니다. 밀도. 자, 힘드시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밀도까지만 오늘 설명하고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건요. 물질의 밀집된 정도예요. 인구 밀도처럼 밀집된 정도를 말해요. 근데 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냐? 자, 동일한 부피가 있다고 해봅시다. A하고 B라는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A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B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물질이 다르니까 걔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얘거 하나가 질량이 1이야. 1g이야. 요거 하나가 1g이에요. 그럼 A는 지금 이게 몇 g이에요? 총 9g이네. B는요? 요거 하나가 2g이에요. 그럼 B는 18g이네. 요게 부피를 봤더니 부피가 전부 똑같이 1리터래요. 자, 부피는 똑같아. 그러면 A라는 거는 1리터에 9g을 갖고 있다는 거고 B는 1리터에 18g 갖고 있다는 거죠. 부피가 똑같은데 걔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밀도라는 건 뭐냐면 밀집된 정도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가 된다.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예, 부피에 따라서 질량값은 항상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B라는 물질이 똑같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B라는 물질이 만약에 부피가 2배가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피가 2배가 됐어. 그래갖고 얘가 2리터야.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입자도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18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가 2니까 36g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1리터면은 18g이 되는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부피가 늘어난 만큼 같은 물질이라면은 부피가 늘어난 만큼 부피가 2배 늘어나면 입자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도 2배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도 부피분의 질량값인 밀도는 같은 물질이라면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 A의 밀도를 구해라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해 주면 되죠. 가로치기 부피네요. 10. 세로치기 질량이네요. 20. 그럼 A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2죠.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죠. 이게 바로 밀도, A의 밀도는 2가 되고 B의 밀도는요. 20분의 40이니까 2, 얘도 마찬가지 2죠. 2g 퍼 세제곱 센티미터. C의 밀도는요. 20분의 10이니까 0.5가 되겠죠. A하고 B하고 지금 밀도가 같네? 그에겐 이 둘은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C는 다른 물질이다. 누가 밀도가 크다? A하고 B가 C보다 밀도가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선 지금 이 기울기가 곧 밀도랑 같네요. 왜요? 이 기울기가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밀도의 특징이 뭐냐면 밀도가 크잖아요. 그럼 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돌을 물에다 넣으면은 돌이 가라앉죠. 왜 그러냐면 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물 위에 뜨거든요. 나무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의 밀도가 큰 것들입니다. 고체나 액체 물질의 밀도는 그 온도 영향은 조금 받지만 압력 영향은 거의 안 받아요. 그런데 기체의 밀도는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외부에서 막 세게 누르면 풍선이 조그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는 얘를 가열하면은 풍선 열기구 풍선 늘어나잖아요. 온도 영향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기체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체 밀도 역시 밀도니까 뭐분의 뭐겠어요? 부피분의 질량일 텐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분의 질량인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반대로 압력이 커진다? 자, 압력이 커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면은 밀도 값은 어떻게 돼? 커지죠. 즉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 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체라는 것은 기체만의 특성은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라는 값이 잘 변하니까 기체 밀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야, 몇 도씨 몇 기압에서 밀도 값이야 라는 거를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온도 압력이 변하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보통은 0도씨 1기압이라는 그런 온도와 압력에 표시를 해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와 관련된 거는 뜨고 가라앉는 건 다 밀도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 4번에다가만 별표 한번 쳐볼까요?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있어요. 내가 방이 있는데 방에 가스가 요즘 도시가스 쓰잖아요. 그 가스가 노출될 때요. 노출 경보 장치가 위에도 하나 있고요. 요 아래에도 하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LNG 경보 장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LPG 경보 장치. LN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가스인데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밀도가 작아. 그래서 위로 뜬다고 LNG는. 그래서 경보 장치가 위에 있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LPG 경보 장치는 아래에 있어요. 요거는 기억을 좀 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도까지 했네요. 자,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 다 했어. 오늘 밀도까지만 할 건데요. 부피라는 것은 고유의 양으로 장소와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느냐? 고유한 양이냐? 아니죠. 이거는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부피는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가 안 바뀌어 대신에 질량이 안 바뀌는 거죠. 자, 질량의 단위에는 그램, 킬로그램 쓰잖아요. 그렇죠? 자,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밀도 구하는 공식 뭐죠?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거는 질량 나누기 부피랑 같은 겁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이런 걸 쓴다. 자, 밀도가 결국에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단위는 역시 그램 똑같아요. 단위는 그램 나누기는 퍼예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질량 나누기 부피, 질량 나누기 부피, 질량 나누기 부피 다 이런 거 다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다.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냐? 밀도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설명되죠.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같을 때 부피는 똑같이 1로 일정한데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가 작아지니까 밀도 역시 작아지겠죠. 따라서 틀렸다. 되시죠? 자, 2번. 질량이 20g인 돌을 50ml의 물이 담겨 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60이 되었다. 밀도를 구하시오. 자, 밀도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돼요. 자,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떤 돌멩이를 내가 지금 찾았어. 근데 이 돌멩이의 질량을 쟀더니 20g이래. 그러면 20g이래. 질량은 20g인 거 알았어. 자, 근데 문제는 부피예요. 부피를 잴 수가 없어. 얘를 돌멩이가 모양이 불규칙해서. 자, 그럴 때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생긴 눈금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 눈금 실린더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실린더다. 그래서 눈금이 그려져 있는 실린더예요. 눈금 실린더. 여기다가 물을 채워놔요.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돌을 담그면 이 돌을 담갔을 때 돌의 부피만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50ml가 있었는데 돌이 들어가면서 60ml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요 차이 10이죠. 10ml. 요 10ml가 바로 물에 들어간 돌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부피를 알고 싶으면은 목욕탕에 가서 음? 물을 가득 채워 놓고 거기에 들어가세요. 완전히 몸이 딱 잠기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물이 넘치잖아. 그 넘친 물을 다 담아서 둥근 실린더에 넣어요. 그러면 그 부피가 나오지? 그게 여러분 몸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확 넘치는 걸 보면서 '어 야 부피만큼 넘치는구나.' 그래서 금의 부피를 잰 거죠. 자,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50ml짜리 60이 되겠으니까 부피는 10ml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가지 주의할 거, 밀도는 단위를 꼭 신경 써야 단위를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g이었고 부피가 밀리리터로 쟀죠. 그러면은 2g/ml인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요? 요거 쓰라고 했잖아. g/cm. 우리 1ml하고요.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라는 걸 기억해 줍시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하면 숫자는 안 바뀌어요. g/per 세제곱센티미터. 왜냐면 밀리리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하고 단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는데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오른쪽처럼. 왜냐면 요걸 구하라 했으니까. 완벽한 답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3번 밀도를 구하시오. 자, 부피 나왔고 질량 나왔잖아. 부피분의 질량 해주면 되죠. A 밀도 얼마입니까? 10분의 44. B의 밀도 얼마입니까? 10분의 11. C의 밀도는 20분의 30, 1.5. D의 밀도는 20분의 10, 0.5. E의 밀도는 30분의 31. 같은 물질은 누구냐? B하고 E가 같은 물질이 되겠네. 그죠? 자, 요거 같은 기울기가 같은 곳에 있으면 밀도 같은 거잖아. A가 밀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B하고 E고, D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밀도가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자, 알아셨습니다. 자, 4번 밀도를 비교해라. 가장 밑에 있는 게 밀도가 크죠? 이렇게 되겠지 뭐.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밀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자, 고체나 액체 밀도는 압력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고체나 액체는 압력을 가한다 했을 때 애들이 막 눌리지 않잖아요. 크게 받지 않죠.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하라고 그랬죠. 부피가 변하니까. 같은 물질은 상태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밀도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죠. 왜냐면 같은 질량이에요. 똑같이 10g이야. 10g을 녹여도 얘 10g은 안 바뀌잖아요, 질량은. 근데 고체일 때는 부피가 10ml였는데 보통 액체가 되면은 좀 증가하고 기체가 되면 더 증가하잖아요. 밀도가 바뀌겠죠. 같지 않다. 상태가 바뀌면 같은 물질도 밀도는 바뀐다. 상태가 그래서 달라지면 바뀌는 거다. 자, 헬륨 풍선이 위로 떠오른다. 위로 간다. 구명적이 가라앉지 않는다. 자, 무슨 특성이에요? 밀도에 관련된 특성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좀 되셨을까요?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64페이지 3번 문제. 자, 우리가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순수한 물질, 무슨 물질, 순물질, 섞여 있는 물질, 무슨 물질, 혼합물 나눈다고 했고, 이 순물질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 원소 아니면 같이 붙어 있는 화합물, 이것도 순물질에 들어간다고 했죠.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다, 균일 혼합물 아니다, 불균일 혼합물. 자,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자, 간은 지금 어디에 들어갈까요? 간은 얘는 같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간은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원소. 나는요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죠. 얘는 화합물입니다. 단은요 노란 거랑 파란 거랑 떨어져 있죠. 얘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지금 골고루 섞여 있네. 균일 혼합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균일 불균일은 확실하게 막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보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풀어볼게요. 간은 순물질이다. 그렇죠? 나와 다른 혼합물이다. 나도 순물질인데. 자, 간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간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대. 산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나에 속하는 건 맞죠? 염화나트륨은 이런 화합물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산소는 O2니까 가에 속해야 되겠지? 틀렸죠? 다는 성분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고르게 섞여 있죠?
다의 예에는 고르게 섞여 있어. 우유는 아니죠. 설탕물은 맞는데. 우유는 불균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이다. 자, 누가 물이에요? B가 물이죠. A는 뭐예요? 소금물이죠. 자, 혼합물에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 했으니까 A가 끓는 점이죠. 옳지 않은 것은 A는 물이고 B는 소금물이다. 1번이네. 그렇죠? 예. 잘 하셨습니다. 다른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수한 액체 물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별표 치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의 상태가 뭔가 액체래요. A와 D를 가열했다. 외부 압력과 불꽃 세기는 모두 같다. 옳지 않은 거를 구하시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자, 지금 D하고 B하고 끓는 온도가 지금 같은 걸로 봐서 같은 물질이다. 맞다. B는 D보다 질량이 작다. 자,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 뭐 보다 이런 걸 읽지 마세요. D는 질량이 작다. D는 어, 빨리 끓었죠? 빨리 끓었잖아. D가 더 빨리 끓었잖아. 그러면 질량이 작은 거죠. 맞다. 자,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 C의 끓는 점 여기죠. C의 끓는 점 여기죠. 자, A의 끓는 점 어딘가요? C보다 낮은가요? 선생님 A는 모르겠어요. A는 아직 끓는 점이 안 나온 거예요. 저 위에 있다는 얘기죠, A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액체라고 했죠. 그래서 액체를 끓인 거니까 A는 아직 끓지 않은 거죠. 따라서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은 겁니다.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건 D였고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그랬죠, 인력. 자, 인력이 가장 높으면 우리는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누굽니까, 여기서? 아직 끓는 점이 나오지 않은 A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밀도까지만 문제 풀 건데요. 67쪽까지 문제 푸시고 여기까지 숙제로 문제 푸시고 나서 밀도 파트만 문제를 좀 풀 건데 밀도 파트 어디 체크해 드릴게요. 76페이지에 1, 2, 3번, 4, 5, 6번 그래서 11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셨어요? 77페이지 11번까지 체크하시고 숙제해서 예, 지난번처럼 같이 또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어, 2학기에 이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까먹지 않고 정리만 잘 해두시면은 시험 기간에 굉장히 좋을 거고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이제 쪽집게 특강을 좀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해 가지고 그때는 문제들만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딱딱 뽑아 가지고 내용은 안 할 거예요 별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아마 9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때도 신청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했습니다. 녹화 영상은 단톡방에 올려 드릴게요.